현재 일본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두고 있는 당좌예금이 어느 한도분을 초과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는 미쓰비시 UFJ 은행이 그리고 8월에는 미즈우은행이 이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받았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부과된다는 것은 시중은행이 대출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고요. 대출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출 수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부채 비율이 높은 일본의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은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이 안전해진 다음에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이 축소되고 있었던 거죠. 고령화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작은 충격에도 지갑을 닫습니다. 기업도 가게도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도 15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금융기관들에게는 힘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일본 금융기관들의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일본의 풍부한 자금을 들고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은행인 미쓰비시 UFJ 은행의 경우 이미 해외 종업원이 그 전체 종업원의 25%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일본 금융기관들의 생존 전략은 일본의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쓰비시 UFJ 은행의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종업원의 수가 일본에 있는 국내 종업원 수의 25%에 달할 정도로 해외가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이미 수입의 4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은 노무라 홀딩스가 태국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 CNS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은 태국에 아유타야라는 은행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국에서 5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이 은행의 고객 기반을 활용해서 증권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일본 국내 시장에서도 은행과 증권가의 업무 제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은행들이 전국적인 그 증권회사와 업무 제휴에 적극적입니다. 지난 7월에는 지방은행인 후쿠이은행이 노무라 증권과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후쿠이은행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고객 기반을 활용할 수 있고 후쿠이은행은 노무라 증권이 가지고 있는 고객 서비스, 상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995년 일본의 20대 초반 청년 인구는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에 달하던 청년 인구가 20대 초반 청년 인구가 지금은 600만 명까지, 그러니까 40%의 청년 인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 운전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과거에는 보험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던 자동차 보험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청년들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후를 대비한 그 연금 보험 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 상품을 굉장히 그 증권회사나 투자회사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은 생존 그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이버 보험이라든가 사이버상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 또 그리고 드론 보험, 그리고 최근에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시대에 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 보험의 개발에도 열심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아쉬운 점이 많죠. 90년대에 버블이 붕괴됐을 때 일본 정부도 기업도 금융기관도 그것이 버블의 붕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일시적인 경기 후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권도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2000년대 들어와서 2002년 3년 그때 돼서야 부실 채권을 적극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해소하기 시작했고 또 은행들의 그 통폐합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4대 메가뱅크라는 것이 일본에서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또 규제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과 그 은행의 업무 제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금지되고 있었는데 이제 은행의 파워가 예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과 은행의 그 업무 제휴를 규제를 풀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활발하게 업무 제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도 정부는 도쿄를
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2016년에는 해외 금융 기업의 유치 촉진을 위한 검토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검토회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2017년에는 국제금융도시 도쿄 구상이란 것을 발표했고요.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더 발전시켜서 국제금융도시 도쿄 구상 2.0이란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구상의 요지는 그린 파이낸스, 핀테크, 자산운용업 등에서 그 외국 기업들이 도쿄에 진출할 때 그 초기 비용을 보전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뉴욕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융시장, 금융허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런던과 함께 매년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그 그린 파이낸스 계열의 외국 기업이 도쿄에 진출하는 경우에 5천만 엔 정도까지 초기 비용을 보전을 해주고 있고요. 또 심사를 통과해서 그 지원을 받게 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인터뷰를 그 웹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좋은 점이 있는지, 도쿄라는 곳이 금융 허브로서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를 기존의 그 지원을 받은 기업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나면은 이제 부동산 대출도 활발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본처럼 저성장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국내 경제가 활발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금리 역시 일본처럼 외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금리가 낮더라도 대출 수요가 또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때 일본에서 돌파구를 삼은 것이 해외 진출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의 금융시장에도 금융기관에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제조업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자금의 공급원으로서 함께 간다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